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국기자협회 회원 기자 여러분들 모셔가지고 오늘 국가혁명배당금당 사육당 정책에 대한 기자 간담회를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허경영 지금 당 대표님 앞전부터 대통령 출마부터 해가지고 요번에 국회의원 출마하면서 한국에 맞는 정책을 많이 지금 개발해가지고 발표를 하신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약간 궁금한 점 질문하시면서 좋은 간담회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간단한 인사를 들으시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아주 공간이 좀 이렇게 예? 온도도 좀 추우신데 이렇게 많이 오셔서 반갑습니다. 질문이 있으면은 제가 질문을 말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은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질문하실 분 손 드시면 제가 일단은 마이크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총재님, 제가 2018년, 2019년 제가 총재님의 정책을 유심히 보면서 굉장히 뛰어난 정책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각설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은 총재님께서 말씀하신 이명박 대통령,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물의 정책을, 그러니까 물의 시대의 대통령이시고 현재의 대통령은 불의 대통령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다면은 전에 산불이나 기타 등등의 이 불의 시대를 예고를 하셨는데 2020년에 특히 3, 4월의 의기, 이게 불의 의기라는 것이 혹시 한반도에 우리가 불을 그러니까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혹시 한반도의 핵이 한반도에 하는, 네. 이제 이명박과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은 낙동강이나 청계천 주로 물줄기를 건드려 가지고 대통령이 됐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또 감옥으로 감으로써 물 대통령, 물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물은 물이 많을 때는 휩쓸어 버려요. 그 사람의 치적을 다 물로 휩쓸어 버리는 거예요. 물은 적당히 있어야 나무가 살지, 양이 많으면 물이 폭탄이라. 그래서 청계천만 만들었으면 될 텐데, 저기 낙동강 여러 강을 4개 강을 건드려 가지고 결국 재앙을 면치 못했다.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가 있죠.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 이제 불의 대통령이니까 불에 의해서 또 쫓겨나는. 그래서 내가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유세를 하고 있을 때 저 사람은 촛불 시위, 탄핵, 국회 가서 개헌 이런 걸 주장하다가 쫓겨난다. 4년 안에 쫓겨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청와대는 구판이 벌어져서 이상스럽게 많이 잡혀가고 이상한 구설수가 일어난다. 그것도 내 이야기했죠.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없는 세계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한민족의 미래는 물과 불이 휩쓸고 간 다음에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무국이니까 물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불도 다스리고 물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이제 도래했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지도자를 아직까지 한 번도 제대로 못 만났어. 꼭 만났다 하면 불 아니면 물. 이런 지도자를 만나니까 한쪽이 꼭 죽어야 돼. 한쪽이 일어나면 한쪽이 죽고, 불이 일어나면 물이 죽고, 이런 군인이 일어나면 장면 총리를 비롯해서 석학들이 다 쫓겨나고, 이런 어떤 칼이 나오면 연필이 쫓겨나고, 연필이 오면 칼이 쫓겨나고, 이런 걸 반복했어요. 근데 이제는 연필도 관계없고 칼도 관계없어. 내 앞에서는 칼은 녹아버리고 연필은 부러져 버려요. 그런 사람이 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올 때는 우리 민족이 세계를 이끌는 우리 민족의 지도, 대한민국 지도는 열쇠고리와 같아가지고
열쇠 구멍이야. 이 작은 열쇠 구멍에 열쇠를 꽂는 자가 한반도에 이제 나타난 거예요. 거기다 열쇠만 꽂으면 한반도는 시동이 걸려가 전 세계가 시동이 걸려요. 그 세계 통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은 열쇠 구멍 같은 한반도에 영적 지도자가 출현한 거지. 그 영적 지도자 출현이 첫째 여러분의 행운이야. 그게 2020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영적 지도자가 가지고 나온 혼이 담긴 정책이야. 그게 3.3 정책이야. 그걸 금년부터 국민들이 제대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영적 지도자의 출현, 둘째, 영적 지도자의 혼이 담긴 정책, 셋째, 선거를 통한 영적 지도자가 당선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한반도는 이 세 개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완전 부자와 가난한 자를 다 포용하는 정책으로 헌법을 바꿔버리고 대통령 돼서 헌법을 바꾸고 헌법 제1조에 이데올로기를 빼버리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이거 가지고 밥 못 먹어요. 거기에다가 대한민국 국민은 모든 사람이 중산층 이상이 되는 수 있고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 배당금을 150만 원씩 월 받고 65세가 넘으면 한 사람당 노인수당 70만 원까지 해서 220, 부부 440을 받음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은 의식주를 중산층 이상으로 보장받는다. 이게 헌법 1조예요. 대한민국 헌법은 1조에 의식주, 2조에 100% 인권 보장. 대한민국 국민은 인권과 생명을 존중받는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들어가는 헌법 제2조인데, 헌법이 이렇게 바꿔서 대한민국이 새로운 아시아 통일과 세계 통일로 나아가는 길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들은 이런 영적 지도자의 권능이 없이는 한반도는 바꿀 수가 없다. 그냥 정치인들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 3.3 정책은 영적 지도자의 권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영적 지도자의 출현. 둘째, 영적 지도자의 권능. 셋째, 영적 지도자의 권능으로 만들어진 혼이 담긴 정책. 뭐 이런 메커니즘이 한반도를 이제 완전히 바꿀 겁니다. 그래 이번에 우리가 국회의원 후보를 현재 한 700명 냈어요. 현재 650명인가? 오늘 중으로 한 600명, 700명이 될 텐데 700명을 냈는데 이번 선거에 그래도 한 1,500명 정도는 등록을 할 것 같아. 이게 대단한 겁니다. 한 사람당 300만 원씩 내고 후보 등록을 하고 있는데 장난으로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이 400명이 아직 안 되죠? 그냥 우리가 더블 스코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보 등록을 이렇게 국가혁명가로 많이 나가겠다. 이렇게 몰리는 현상이 오는 것은 세계 역사에 대해 처음입니다. 그리고 국가혁명배당무당을 만든 지가 지금 8월 15일 날 만들었죠? 그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뭐 또 다른 질문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시아 군대 김대기자입니다. 지금 여기 3.3 정책을 보니까요. 국가혁명 배당금이라고 해서 3.3 정책을 보니까 모두 지금 주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전에도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가족에 합치면 24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지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65세가 넘어가면 70만 원. 네, 그러니까 70만 원씩 하면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다라고 조금 전에 440. 네, 선생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돈에 대한 예산 준비는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여기에 보니까 모두 정당혁명, 결혼혁명 다 혁명이라는 말씀을 붙이셔서 이렇게 다 예산으로 갈 수 있는 생계비 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돈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실 건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합니다. 한 말씀 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지만 국회의원이 지금 300명이죠. 100명으로 줄이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면은 절약되는 돈이 1조 8천억 1년에 보좌관 3,000명 국회의원까지 해서
국가에서 예산이 나가는 게 매년 1조 8천억이 나오고 있어요. 국회의원 월급이 8,650억. 그 다음 보장한 월급, 자동차 운영비, 여행비, 이런 거 전체 다 해서 국회의원이 쓰는 돈이 1년에 1조 8천억이고, 지자체 의원을 폐지합니다. 단체장 선거는 대통령 임명하고, 선거에 1년에 들어가는 돈이 8천억.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월급 7,500억. 그 다음에 판공비 기타 쓰는 것이 합쳐서 지자체가 1년에 1조 5천억. 그 다음에 선심성 공사, 그 다음에 자치단체가 낭비하는 그런 선심성 공사. 그리고 또 기타 예산 절감을 하게 되면은 512조 가운데 300조를 줄일 수가 있어요. 아까 국회의원들을 또 지자체 의원 폐지함으로써 약 4조가 절약되듯이 국가 예산을 줄이려는 것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서울 시내 와서 6개 도시에 버스 보조금이 서울시는 6천억을 지원하고 또 각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고 그뿐이 아니라 시민단체까지 지금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국가 예산이 무슨 정부 옆으로 새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의 호주머니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국가 예산을 약 60%를 줄여서 그걸 국민들 배당금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연말 되면 예산이 남은 공무원은 자천을 시켜요. 그런데 예산을 회식을 하든 뭘 하든 다 써야 돼. 이런 이상한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자가 아닌데도 살림살이가 꼼꼼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국가 예산 낭비 막아가지고 여러분 포켓으로 통장으로 매달 150만 원씩 65세 이상은 개인당 220만 원씩 꽂아드리겠다. 그러면은 또 모든 개인들은 한 세대당 부채를 5억씩을 갚아주겠다. 그럼 대통령 되고 나서 바로 시행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5억씩을 갚아주는데 시골에 아버지가 농협에 빚이 5억, 서울에 있는 아들이 사업하다가 빚이 몇 억. 그러면 세대가 다르니까 그 집안은 10억의 빚을 정리할 수가 있어. 아버지 빚 다 없어져요. 아들은 서울에 있으니까 세대가 다르니까 또 아들 빚도 5억까지 갚아줘. 그러면 어떤 가정이든 부의 빚이 완전히 없어질 수가 있어요. 물론 10억 빚을 지고 있는 사람, 아파트 잡혀서 10억 쓰는 사람은 5억까지만 갚아줘. 그러나 5억만 갚아줘도 어딥니까? 우리 대다수 1,500, 400조의 가계부채는 대통령 되고 나서 즉시 해결된다는 거. 그러니까 무슨 국회의원 선거냐? 빚 갚아주는 당, 국가혁명배당금 빚 안 갚아주는 당, 다른 당. 여러분 알아서 선택하시면 돼요. 자, 빚을 이번에 갚고 싶다. 국가혁명배당금 당. 지금은 빚 갚아요. 5억씩 갚아줘. 그런데 빚 가지고 열심히 노래가지고 맨날 은행에 이자 내고 살겠다. 그러면서 자기 좋아하는 당 찍겠다. 찍으세요. 우리 당은 안 찍어줘도 돼. 그러니까 이번 총선은 내 빚을 갚는 당을 찍느냐, 돈 10원도 안 주는 당을 찍느냐, 알아서 하시지. 그래서 나는 조금 더 여러분한테 표달라고 구분하지 않아. 여러분이 빚 갚고 은행 이자 안 내고 싶으면 아니 그냥 국가혁명배당금 찍으면 내가 어떻게 머리를 쓰든 다 갚아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 해결하는 기술이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 예산 300조 줄였죠. 그 다음에 또 세입이, 세수 증가가 500조가 나와. 어디서 나오냐? 500만 특수사업자, 미국 말하면 프로카. 특수사업자 프로를 남발해 줍니다. 누구든지 신청하면 100% 다 줘요. 왜 해주냐? 저까지한테도 해줘요. 왜 해주냐? 500만 명의 특수사업자를 만든다면 누구든지 신청하면 해주니까 실업자들은 다 할 겁니다. 직장 있는 사람도 할 거예요. 그러면은 병원에 환자를 소개해줘도 수당이 나와요. 복덕방에 집을 소개해줘도 수당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한테 뭘 연결해주면 중간에 부록과 수입이 나오는 걸 세금 계산서만 끄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세수가 100조가 늘어. 강력범을 위해서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 전부 벌금제로 바꿔. 예를 들어서 이재용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해줬는데 국가에 무슨 이익이 있나? 한심한 거예요. 뭐 때문에 잡아넣나? 그 사람은 벌금 2조 그냥 풀어줘. 무슨 이해가죠? 그럼 우리는 그만한 이익을 보는 거예요, 국민들은. 근데 1년에 100조가 들어와요. 그러면 300조 남은 거하고 200조 늘어났죠? 500조죠? 그 다음에 부자들 세금 포탈하는 게 연간 250조 정도 돼요. 이건 세금 제도가 잘못되어 있어서 그래요. 이 세금 제도를 제대로만 활용하면은 연간 200조 세수가 증가돼요. 여러분 말이에요. 법인세는 깎아주고 부자들의 탈세는 철저히 받아내야지. 무슨 이해가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인세를 5%만 올리면 100조, 200조가 더 늘어나. 예를 들어서 세수가 늘어나는 거는 세율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래도 국제적으로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세는 낮춰야 탈세는 철저히 막아서 한 200조가 더 늘어나. 그럼 또 200조가 추가됐죠. 또 36가지 세금 제도를 하나로 통합해. 그러면 세금이 100조가 더 늘어나. 여기서 세금이 500조가 나오고 300조가 절약해. 그러니까 500조 세수 증가, 300조 절감. 얼마죠? 800조죠? 20살부터 150만 원씩 주고 해도 그리고 돈이 연간 300조 이상이 매년 남아. 그럼 세금 깎아줘. 알겠죠? 어디서 나오는지 아까 우리 여성 기자님이 물으셨는데 예산은 남아 돌아간다는 거. 매년 300조가 남아 돌아갑니다. 그런데 5억씩 빚은 어떻게 갚으냐? 1400조. 1년 예산은 512조밖에 안 되는데 그럼 당신 5억씩은 어떻게 집집마다 5억을 어떻게 갚아주냐? 간단해요. 1400조. 대통령 된 첫 해에 2000조를 양적 완화를 합니다. 한국은행에서 2000조를 지원해요. 지원해서 풀어요. 빚 다 갚아요. 2012년에 아베가 2012년에 양적 완화를 시작했는데 지금 6,500조를 양적 완화를 했어요. 일본 경제가 그 바람에 잘 돌아가요. 그 양적 완화하기 전에 일본에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화폐 통화율이 화폐 유동률 화폐가 돌아가는 이 통화율이 10%예요. 그런데 OECD 20개국 전체가 화폐 통화율이 30%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돈이 달아났다는 거야. 어딘가 없어졌다는 거야. 어디로 없어졌느냐? 미국으로 달러로 바꿔서 빼돌리지. 부자들은 그냥 대기업들은 월남이나 미얀마나 다 투자해버리지. 또 북한에 전쟁 난다니까 달러로 바꾸지. 그래 돈을 미국으로 빼돌리는 회사가 판을 치고 돌아다니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찍어놓으면 돈이 어디로 사라져. 또 마늘 갖다가 5만원짜리 갖다 띠리 묻어버리지. 돈이 시중에 돌아다니가 아니라 전부 숨어다녀. 그렇기 때문에 양적 완화 2000조를 첫 해에 딱 하면은 빚은 싹 갚아버려. 그 다음에 국민배당금이 나오니까 시중에 돈이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 경제가 확 돌아갑니다. 일본이 지금부터 2012년부터 지금까지 양적 완화를 2020년까지 8년간 했는데 8년 전에도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양적 완화 4천조를 했어요. 400조를 한 기록이 있는데 일본이 약 7천조의 양적 완화를 한 거예요. 경제가 살았어. 그럼 우리는 돈이 남북 분단국이니까 마늘밭, 미국, 해외로 빠져나가는 거야. 왜? 전쟁 나면 이 내 재산이 거지가 된다 해가지고 돈을 빼돌리는 기술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아. 그 한국은행이 아무리 찍어내도 인플레가 안 생겨요.
그걸 생각 안 하고 돈을 안 찍어내니까 우리 국민은 돈 구경을 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돈을 더 찍어서 우리도 화폐 통화율을 적어도 30%까지는 올리겠다. 그래야 뭐 장사가 되지 않고 그러면 가게 문 다 닫아버려요. 돈은 나가서 써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경제 살리는 거는 여러분들의 머리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의 권능이 있어야 돼요. 그 영적 지도자의 권능이 담긴 혼이 담긴 또 정책이 있어야 돼요. 내 정책 33가지가 아무리 좋아도 적다고 국회의원들한테 갖다 맡기면 개밥의 도토리가 될 거예요. 영적 지도자의 권능, 능력이 있고 탁월하고 강력한 카리스마와 구심력 이런 걸 가진 자가 이 정책을 해야 나라가 살지. 내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기성정당한테 주면은 개밥의 도토리가 돼버려요. 그거 정책 가지고 싸우다가 나라 망해요. 몇십 년 갑니다. 그럼 몇십 년 후에 우리 다 굶어 죽으라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 자, 영적 지도자의 출현, 영적 지도자의 권능, 그 다음에 영적 지도자가 내세우는 혼이 담긴 정책, 이게 삼산정책이야. 그러니까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이 세 가지 비장의 무기가 있다는 거. 이것이 우리 국민들의 5천년 가난을 이걸로 마무리하겠다는 거. 여기에 만약 반대하는 자들이 있다면 나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거를 실행하는데 반대하는 자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우리 국민들의 그 사람 바꾸면 보지 않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빚 안 져본 사람이야. 우리 국민은 빚이 있어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 일찍은 직업도 없는 데다가 은행 이자는 꼬박꼬박 들어가. 그러면 집에서 쫓겨날 신세야. 그리고 상속세는 폐지해. 부모들의 남긴 재산은 세금 내고 다 모아놓은 재산, 그거 왜 상속세를 내라는 겁니까? 상속세는 폐지한. 그린벨트만 남겨놓고 돌아간 부모 상속세가 나와. 그럼 그린벨트 팔리나? 멀쩡한 집까지 경매부터 상속세 안 낸다. 이런 상속세 제도 폐지. 잠시. 지금 상당히 금방 질문에 대해 가지고 광범위하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뭐 이해를 많이 하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추가로 지금 질문하실 분. 예. 그 말씀해주신 거 전체적으로 그 자료 주신 거 잘 들었습니다. 뉴스에 주신 분 이희성 기자입니다. 네. 말씀하신 예산 절감과 크게 보면은 그 세입 증가를 말씀하셨는데요. 네. 예산 절감에서 국가예산 60% 절약을 512조 중에서 60% 절약하신다 했습니다. 구체적인 근거를 좀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입 증가 항목에서 재미있는 거는 4개를 열거를 해주셨는데 상류층 탈세를 나가서 매년 200조로 하셨는데 그 수치 개념에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현 정권에 대해서 아까 좀 비판도 하시고. 나는 현 정권의 비판을 한 적은 없어요. 예, 지금 정부가 돌아가는 아까 말씀을 방금 이제 하셨는데요. 현 정부에 대해서 개인적인 그 말씀을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은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한 번도 정권에 대해서 뭐라고 한 적은 없고, 항상 국회를 가지고 나는 따지지 정부를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역대 대통령을 어떤 대통령이든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대통령이 없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노린 대통령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대통령이든 사심이 있는 자는 대통령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들은 애국심으로 똘똘 뭉쳐있다. 근데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죠. 그분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을 비난한 적이 없습니다. 단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원하는 법을 좀 만들어주면 좋은데 항상 엉뚱한 싸움만 하고, 대통령이 만드는 법은 대통령이 물러날 때쯤 되면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 선진화법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해요. 국회 선진화법을 누가 만드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만들어요. 예, 잠시만요. 금방 질문하신 내용이 상류층 탈세에 관한 그 세수 확보에 대해 가지고 좀 질문이 있었거든요. 60% 그 부분만 간단하게 좀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세법이 어떻게
어떻게 잘못되어 있냐면은 부가세 자료를 만들면 부가세를 환급받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최고의 세무서 국세청의 전문가들을 대기업이나 부자들이 고용하고 있어요. 탈세의 전도사들입니다. 아주. 거기에 탈세 방정식이 있어요. 이런 식의 하게 되면은 우리 국민은 맨날 닭조던 개마냥 항상 불이익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돈이 남았든 안 남았든 전체 매출의 몇 퍼센트 딱 세금 계산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게 홍콩처럼 그렇게 하게 되면은 뭐 적자가 왔습니다. 뭐 매입자를 만들어서 뭐 이거 공제받고 뭐 이런 식으로 세금 제도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매출이 얼마? 그럼 매출이 1조다. 그러면 얼마가 세금 딱 10%. 이렇게 세금 제도를 단순합니다. 그래서 36가지 세금을 한 가지로 단순할 경우에는 세금 탈세가 안 돼요. 왜? 매출이 얼마냐 보면 그냥 세금 액수가 나와요. 근데 지금은 최고의 세금 전문가들도 헷갈려요. 그리고 그 장부가 그렇게 복잡해. 뭐 공제 없습니다. 앞으로는 공제, 적자 이런 거 없습니다. 저 홍콩처럼 전체 매출의 5%, 10%, 5%가 세금 간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세금 전문가가 돈 들일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매출이 저 그룹이 저 기업이 매출이 얼마다 그럼 세금 얼마다 그러면 하나도 안 틀려. 이렇게 해서 세금을 단순화하고 그거를 100% 징수하는 이런 제도로 들어가면은 제가 내놨는 대로 우리 국가는 정말 국민들이 어려운 빚지거나 이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의 탈세 200조를 어떻게 막느냐? 간단합니다. 세금 제도를 단순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탈세를 잘 모르시지만은 나는 너무나 그런 걸 잘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돈이 탈세한 돈이 대한민국에 남아있지 않고 해외로 빠져나가요. 그럼 우리는 이중 손해를 보는 거예요. 아, 예. 뭐 금방 상류층 탈세를 막아가지고 200조 원을 만든다는 이제 대충 이제 그런 내용의 지금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또 다른 궁금한 사항 있는 분 질문하시죠. 네. 일단 질문은 간단히 요지만 말씀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복잡하게 질문해 주세요. 지금 보니까 다양한 방식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 공약인 것 같습니다. 네, 국민들에게 직접 이렇게 돈을 주는 것이 대표님의 정치 철학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렇게 또로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지나친 그 복지가 오히려 국가의 경쟁력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한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네. 중남미라든지 뭐 그런 국가들이 말하는 그 복지는 우리 복지하고 달라요. 그래서 제가 주는 거는 복지가 아닙니다. 국민 배당금은 배당금이야. 우리나라는 7경이라는 국가 재산이 있어요. 그럼 5천만 명이 한 사람당 13억씩을 국가에 투자한 거예요. 7경이라는 국가 자산의 소유자가 여러분들이에요. 그럼 5천만 명 나누면 7경을 하면은 한 사람당 13억씩을 투자했어요. 5인 가족이면 굉장하죠? 두 가족이면 30억을 투자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배당금을 월 150, 노인들은 220 주는 겁니다. 복지 아닙니다. 당연히 받을 돈이에요. 당연히 받을 돈. 복지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나는 복지를 내가 싫어합니다. 자, 보세요. 90만 원 줄 테니까 일하지 마라. 기초생활보호자. 그래 90만 원 줘놓고 일을 못하게 하는 거야. 어디 가서 일만 하면은 그거 탈락시켜버려. 90만 원 안 줘요. 그게 복지예요. 국민 배당금은 당연히 주식, 우리 대한민국 주주고 주식회사 대한민국이에요. 왜 돈을 공무원들로 써야 되나?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배당금 내놔라야 우리나라 주주들한테. 그거는 복지가 아니에요. 받으면서도 얼마든지 직장 다니면서 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복지는 뭡니까? 사람을 주지를 않죠. 야, 너 생활 거빈자지? 너 한 달에 90만 원 줬으니까 절대 직장 가면 안 돼.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마 다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해했겠죠? 우리가 이거 복지로 받는 게 아니고 제가 흥분하면 국민의 당연한 배당금이라고 아까 지금 뭐 설명하신 것 같고. 그래요. 나는 복지 없습니다. 예, 전부 우리 배당금이야. 예, 잠시만요. 이거 또 다음 질문하실 분. 예.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데일리 그리드의 강명한 기자입니다. 예. 지금 이제 대표님께서 이번 총선 정책뿐만 아니라 올해 전서부터 이제 이 비슷한 내용들을 30년간 했죠. 네, 말씀을 하고 오셨습니다. 예. 저도 이제 뭐 개인적으로 들을 적에는 과연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또 꼭 그렇게 되길 바란다. 이런 생각도 하기는 합니다. 예. 또 일부 다른 분들도 우리 저 대표님 그런 저 정책의 말씀을 듣고 아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예. 그런데 과연 이제 만약에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되셨다고 하더라도 예. 대통령 혼자서 해올 수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많은 다른 이제 야당 여당이 있고 뭐 예. 이제 정치인들이 다 이렇게 그 뜻을 따라줘야 진짜 가능한 일인데 과연 이걸 그냥 달콤한 어떤 정책 귀에 듣기 좋은 달콤한 정책으로만 끝날 것인지 아니면 그게 실현 가능한 건지 과연 될까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들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는 30년간 정책 똑같은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정책은 복지 예산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복지 예산은 없고 국민 배당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주식회사처럼 이 국민들을 주인이면서 주주인 대한민국 국민들이 중산층이 몰락하고 빚더미에 허덕이는 걸 눈뜨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부익부 빈익빈은 계속되고 유전무죄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고 보관한 정치인들이 그걸 바로잡아 줬느냐? 갈수록 태산이야.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저 선생님 기자님 말씀대로 국회의원을 지금 오늘부로 약 700명 등록을 했어요. 국회의원들이 많이 등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배입니다. 50개 정당 중에서 1위예요. 이게 뭐냐? 이번에 국회의원을 150명 당선시키겠다. 그래가지고 국회에서 법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 배당금을 안 찍으면 여러분들은 중산층이 몰락하고 서민들이 빈민층이 되고 몰락해도 이거 할 말 없습니다. 갚아주겠다는 사람이 나왔잖아. 아니요, 잠시만요. 금방 요 질의 내용은 만약에 뒤에 뭐 국회의원이 되든 했을 때 주의를 어떻게 이끌고 가겠느냐. 그렇죠. 그거 말씀. 반대당 의원은 후보로 돼가지고. 아니,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몽땅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여당, 야당보다도 3배 정도 많이 경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좋은 징조예요. 서로 다 하겠다고 하잖아. 그럼 그 사람들 경합해가지고 경선에서 내보내면 국회의원 선거에서 150명을 건 1당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국민들이 야, 이번에 허경영이 저 미친 사람인지 모르지만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나라 정치를 한번 바꿔보자. 한번 확 바꿔보자. 이런 마음을 먹는 자들이 이번 구정에 가족들이 집에서 모여 앉아서 야, 그 빚 갚아준다는 사람 그 사람 누구야? 그 국가혁명 배당다 허경영. 야, 이번에 주기 되든 밥이 되든 찍어. 아버지 지금 땅이 전부 농협에 잡혀 있어. 빚이 한 4억 될 거야. 니는 뭐 서울서 장사하다가 뭐 한 4억, 니도 한 5억 빚졌다며. 그거 하면 우리 돈 말이야. 아버지 빚도 다 갚아. 니 빚도 다 갚아. 야, 무조건 이번에는 허경이시오. 아버지가 아들한테 협박한 거야. 아들도 아버지고 그렇게 합시다. 뭐 다른 놈들 당선되면은 커피 한 잔도 안 줘. 커피 한 잔 주는 걸 못 봐서 그런 당을 모아놓치고. 그럼 이번에 국회의원들이 많이 붙을 수 있는 거야. 그럼 국회의원이 안 붙으면 여러분은 거짓이 되는 거고, 국회의원 붙으면 여러분들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당기기 위해서 그런 거지. 내가 대통령이 다음에 될 자신이 있으니까 이번 국회의원이 안 붙어도 다음 대통령 자신 있어요. 나는 이번에 국회로 들어갑니다. 나는 전국구니까 내가 그 정도 편을 받아요. 그러면 내가 이번에 국회에 들어가면 모든 기자들이 내 공문을 따라다닐 거예요. 국회에 와서.
나는 빅뉴스를 터뜨리니까. 그러면 내가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2년간 정책을 떠들다가 대통령 선거에 나가면 못 붙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붙었다. 그러면 국회의원 저는 정신교육대다. 단 한 명도 안 빠지고 기업령이 되려고 정신교육대로 가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고 바로 임시 입법의원을 100명을 선출해서 그냥 일사천리로 모든 공약이 진행되는 거야. 그거 뭐 국회에서 떠들고 하다가 시간 보내고 시험을 보내는 것보다 300명 희생시키고 말아야죠. 간단합니다. 정신교육대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나라 바꿀 수가 없어. 그게 혁명입니다. 그 여러분이 그 혁명을 보게 될 거죠. 총칼이 혁명하는 거 아니에요. 천재가, 선지자가, 영적 지도자가 혁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보게 될 거예요. 이대로 놔두면 여러분 자식들 비참하게 됩니다. 내가 뭐 내 개인적으로 밥을 못 먹어서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분명히 대통령이 다음에 되면은 국민의 80% 정도의 압도적으로 대통령이 됐을 때 국민들이 내가 낸 공약이 국회의원 300명 정신교육대 보내고 100명 입법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헌법 바꿔가지고 여러분 중산층 이상으로 살게 해주겠다. 그럼 나를 찍어준 거는 하라는 소리 아니야. 그 바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눈치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좀 죄송하니까 이번에 국회의원을 왕창 내가지고 국회의원들을 복귀해서 바꿀 수도 있다. 이번 기회에 나를 안 택해주면 그 다음 대통령이 됐을 때 정신교육대를 쓸 수밖에 없다. 뭐 이게 내 결론입니다. 이래나 저래나 자신 있어요. 아, 예. 금방 저 질문에 답변이 조금 또 광범하게 나갔는데 아마 뭐 제가 듣기는 이렇습니다. 요 주위에 온 가족이 맹길 때 바이럴적으로 입소문에 의해 가지고 나를 밀어주지 않겠냐. 그 사람들이 나의 힘이 돼가지고 뒤에 뭐 그걸 지지한다고 뭐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하여튼 요번에 짧게 해주시면 아, 좋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정몽준이 집 앞에 가서 눈물 한 방울 딱 흘리니까 국민이 두뇌에서 선거를 계산하고 있다가 갑자기 가슴에서 투표를 해버려요. 이 무슨 말이냐면 머리 계산으로 노무현을 바라보니까 이해창이하고 게임이 안 돼. 근데 이게 눈물 한 방울 딱 흘리니까 갑자기 가슴에 뭉클해가지고 갑자기 노무현 찍어가지고 대통령을 만들듯이 여러분 피 갚아준다는 사람이 나왔다. 이게 갑자기 말이야 가슴을 국민의 가슴을 순식간에 바람이 일어나면 국회에서 왜 이변이 없어라는 법이 있습니까? 나는 자신 있다고 봐요. 예, 하여튼 그걸 유권자의 마음에 맡기기로 하고 또 다른 질문 혹시 있는 분? 방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정권을 잡으시면은 국회의원들 중에 또 일부 정신교육대를 보내신다겠는데 아니 전체 다. 전체 다 보내신다는데요. 전두환 때 삼천교육대를 말씀하시는지 해병대 캠프 같은 거를 말씀하시는지 그걸 간략히 한번. 해병대 캠프가 아니고 정신교육대라는 건 그 안에 들어가서 정신교육을 받아가지고 합격하면 나와요. 근데 합격해서 나오기가 좀 시간이 걸립니다. 한 20년 걸리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철저히 안정되고 나면은 나올 시험에 붙는 사람이 나올 거예요. 시험이 좀 어려워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3대 주권이 뭐냐? 뭐 투표권, 저항권, 행명권. 국민의 3대 권리가 뭐냐? 생존권, 소유권, 생존권. 국민의 제 말씀은 국민의 5대 권리가 뭐냐? 청구권, 필요권, 참정권, 사회권, 자유권. 이런 식으로 그 시험 문제가 강분하면서 어려워요. 내가 내기 때문에. 죄송한데 필요한 말씀만 간단히 해주세요. 예, 하여튼 뭐 예. 나는 예, 잠시만요. 나는 여러분과 다르기 때문에 내 주장대로 합니다. 예, 예, 잠시만요. 그럼 또 다른 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질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여러분들 내가 요새 하는 걸 보고 있잖아요. 부동산 정책을 내가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한심하고 어처구니가 없어요. 여기는 자본주의 국가예요. 자본주의 국가. 부동산 정책을 통제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무슨 이해가죠? 뭐 그냥 비싼 아파트를 100개를 가지고 있던 우리는 종합소득세 받으면 되고 토지 보유세 받으면 됩니다. 그거를 융자를 이거는 주고 저거는 안 주고 이건 자본주의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동산 시장은 시중에 맡긴다. 아무리 아파트가 좀 올라가. 지금 여러분 보세요. 저렇게 부동산을 잡는다고 해서 부동산을 근로자 대학생이 내가 강남에 있는 저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요?
천번만 번 주워다 깨놔도 그런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저 부동산 값이 좀 내려간다 해서 지금 대학생이 취직해가지고 그 집을 살려면 500년 걸려요. 500년 걸립니다.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자본주의라는 것은 어떤 기준을 정하면 안 됩니다. 사고 싶어하는 사람은 사고. 그래서 내가 김영란법을 폐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고. 잠시만 금방 요 부동산에 대해 가지고 말 그대로 자유시장에 맡긴다. 다될 것이다. 그렇죠. 자유시장에 맡기지 네. 정부는 개인 상거래에 깊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단 공정거래를 위반하는 거 그런 거는 네, 국가가 관여.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또 다른 또 질문 계신 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시장 흐름에 맡기는 거 무슨지 알겠죠? 이걸 여러분 예사로 지금 듣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철학을 잘 들으셔야 된답니다. 정치인은 잡아가지고 정신교육에 보낼 수 있지만 기업가들이 상거래를 하는 것을 이거는 하라 저거는 하지 마라 이거 있을 수 없습니다. 단 공정거래를 위반한다거나 분양하는 방법이 뭐 잘못되거나 사기를 친다 이건 몰라도 아파트를 10억을 받든 100억을 받든 저거는 위화감 조성하니까 깎아야 돼 이런 거 안 됩니다. 저거는 융자를 주고 이거는 융자를 주면 안 된다 이거 안 됩니다. 나는 그런 통제 정책은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이 34의 정책 중에서 나는 이건 내 자랑밖에 안 되지 뭐 내 정책을 자랑하면 그 34의 정책 중에서 가장 자신 있게 풀어갈 수 있는 정책 한 3가지만 대표로 뽑아가지고 뭐 발언을 해주시면은 그래서 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 이 혁명 정치 이거는 메커니즘이 어느 하나를 뺄 수가 없는데 정치 혁명 국회의원 수 100명을 줄이는 거 무보수로 한다는 거 돈 안 줘도 서로 하려고 그래요. 그럼 왜냐 후원금만 가지고 하라 이거예요. 국회의원이 활동을 열심히 하면 후원금을 주잖아. 그래서 국회의원은 후원금으로만 유지해라. 보장하는 100명을 두든 간섭 안 하겠다. 국가 세금은 안 된다. 지자재 의원 세금 빨아먹는 지자재 폐지합니다. 지자재 의원이 국민들 잘 살게 하느라고 뛰어다니면서 노력하는 것 같습니까? 지자재 폐지합니다. 예산 낭비하는 거예요. 이런 거 국민들이 다 공감하고 있어요. 그런 거 폐지. 그 정치혁명이 이제 첫 번째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결혼혁명입니다. 개인들이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들이 결혼한다고 해도 겁이 나. 목돈이 없어. 애들 전세방 하나 1억 5천.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아버지 어머니들이 애들이 결혼한데도 걱정 안 했는데도 걱정. 이거는 국가가 개입해서 결혼부를 신설합니다. 결혼부를 만들고 여성부는 없앱니다. 통일부 없애고 결혼부를 만들어서 앞으로 결혼을 국가가 결혼비용 3억 주택자금 2억 결혼하는 1억 주고 지속적으로 국민배당금을 주니까 누구든지 결혼해서 생활비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결혼은 국가가 해결하지 않으면 개인들은 돈도 없고 결혼하러 또 자식들이 안 하고 하니까 국가가 3억을 줌으로써 결혼할 사람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혼혁명 그 다음에 배당혁명 국민들에게 배당금 주는 거 이 세 가지가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돈을 왜 주냐 그러지만 받고 싶지 않은 사람 받지 마세요. 굉장한 변화가 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은 남자 하나에 장인 장모 아버지 어머니가 4명의 요양병원에 가 있습니다. 4명이. 근데 아들은 그 사이 한 사람뿐이야. 그럴 때 4사람의 병원비를 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배당금이 나올 때는 걱정이 없다는 거. 굉장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배당혁명. 네, 한 사람이 4가족, 4장인 장모 어머니 아버지 노후를 책임진다는 거 심각한 거예요. 이런 것이 부자지간 갈등 없어지죠. 부부 갈등 없어지죠. 국민배당금이 국가에 주는 영향을 엄청합니다. 그 다음에 출산정책 5천만 원 주고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많은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후대책, 출산정책, 결혼이 완전히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혁명 배당금당처럼 시원하게 국민의 문제를 한 번이라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털어놓고 공약을 내놨던 정당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여러분들이 길들여져 있냐 하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너스레 떠는 정치인들
점잖 떠는 정치인들 거기에 길들여져 있어요. 진짜 혁명을 하는 사람은 보면 좀 광인이 아니냐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언젠가 나를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 앞에 와서 절을 하는 때가 올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 주의해야 될 거는 나는 복지 정책은 없습니다. 배당금을 국가로부터 받는 거지 복지를 그냥 주는 돈은 없습니다. 복지 정책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결혼할 때 3억 주는 거 왜 돈을 주냐? 투자예요, 투자. 젊은이들에게 그 3억을 줌으로써 그 젊은이들이 국가에 이바지하게 되니까 이거는 투자지 복지가 아닙니다. 그만큼 그걸 안 줘가지고 그 젊은이들이 결혼을 늦게 하면 애들이 안 태어나. 그래 어떻게 됩니까? 경제가 몰락해요. 노인들만 있게 되니까. 그래서 노인 비율을 낮춰야 경제가 사니까 투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약을 보고 저 사람 뭘 막 퍼주는구나. 택도 없는 말씀. 이거는 투자와 배당금이에요. 절대 여기는 복지 예산이라는 시나리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 아까도 이 우리가 들은 것 같고요. 그럼 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간단하게 해주시고 마침 여러분들은 저를 이렇게 마주해서 한번 봤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지금 저 사람이 말하는 건 허공에다가 무슨 메아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나를 만나기 위해서 수백을 써야 될 때가 와요. 그만큼 저 사람이 그날 내가 저 사람을 좀 더 진지하게 저 사람을 대할 걸. 여러분들이 나중에 허경영 씨라는 사람을 그때 내가 그냥 그 이상한 정책을 말하는 사람으로 이 정도로 봤다는 건 큰 문제였구나. 그게 참 그 사람이 결국 국회의원을 많이 만들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나라를 자직이 흔들 때 여러분의 생사 여탈권을 지는 날이 오게 될 것이고 그때 여러분들이 그 자를 좀 제대로 좀 내가 기사를 써서 그 자를 했더라면 그 기사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인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를 제가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공약은 무서운 공약입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수많은 갈등을 뿌리채로 칠 수 있는 공약이에요. 그걸 좀 집에 가셔서 잘 한번 삼상 정책을 분석해보고 이게 어째서 메커니즘이냐 이 중에 하나만 톡 집어내면 이건 거짓말이야. 그러나 이걸 33가지가 전부 메커니즘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저 한강다리가 옛날에는 한강다리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메커니즘이 아니에요. 지금 한강다리가 23개가 저렇게 쭉 있을 때는 저게 메커니즘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만 떡 쳐다보고 그냥 정치인 전부 정신교육 때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기성 정치인들에게 한번 우리 국민이 혼쭐을 내지 않는 한 대한민국 희망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럼 정책 33가지를 갖다가 다음에 우리 서면으로 한번 팩트 체크하면서 우리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는 거로 가능하고 오늘 간담회 나셔가지고 답변해 주신 허경영 대표님한테 모두 수고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찍으시나 한번 할까요? 사장님 하는 일 해볼게요. 자, 사랑한다고? 자, 사랑합니다. 토끼